백화점 정문 앞 퇴근 시간 인파가 몰리는 그 순간이었다. 노망난 노인이 왜 여기 와서 망신을 줘요. 따귀가 날아왔다. 내 뺨을 때린 손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로펌을 차려준 변호사 사위의 것이었다. 귀가 멍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 누구도 나를 막아서지 않았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장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돌아가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명품 가방을 든 그 손에는 내가 사준 다이아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남편 사별 후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집 팔아 생긴 돈 5억, 전부 이 사람들에게 맡겼다.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말 하나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방 하나 없는 신세, 식모 취급, 통장과 카드 모두 차단당했다. 그리고 오늘 공개적인 폭력까지. 그때였다. 내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한 번호를 눌렀다. 이 번호는 평생 안 쓰려고 했던 번호였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위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잃게 될지.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사위 민준이가 상복 차림으로 내 손을 잡았다. 변호사답게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옆에 선 딸 지은이도 붉게 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정신이 없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자식은 딸 하나뿐. 아들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다.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준이는 당시 중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연봉이 좋았고 성실했다. 딸과 결혼한 지 7년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사위였다. 손주 태호도 벌써 6살. 귀여운 것이 꼭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다. 그래도 내가 너희 짐이 될까봐.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그 말이 따뜻했다. 진심으로 들렸다. 생각보다 생활은 괜찮았다. 민준이네 아파트는 34평. 방 3개 중 하나를 내가 썼다. 아침마다 손주 태호를 유치원 보내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 게 일과였다. 지은이는 직장을 다녔고 민준이는 늦게까지 일했다. 어머니,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요. 그래,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줄게. 민준이는 밥상 앞에서도 웃었다. 지은이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제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좀 불편하실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불편하다는 게 누구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걸까? 하지만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친구 집에 다녀올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요청이 잦아졌다. 주말마다 나가 있어 달라는 부탁. 처음엔 이해했다. 젊은 부부니까 사생활도 필요하겠지. 그런데 점점 이상했다. 어머님, 제가 독립 로펌을 차리려고 해요. 저녁 식사 중이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다. 로펌?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제 사무실을 여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와서요. 그게 쉬운 일이야? 준비는 됐어요.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엄마, 우리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내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쥔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얼마나 필요한데? 건물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직원 월급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요. 2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있었다. 남편 퇴직금 3억, 집 팔아 생긴 돈 5억. 합쳐서 8억이 통장에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 아니야, 무슨 이자. 가족끼리. 나는 그렇게 말했다. 딸의 남편이 성공하면 내 딸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손주 태호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노후를 우리가 평생 책임질게요. 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평생 책임진다. 그보다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을까? 그래,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지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행복했다. 내 돈이 가족을 위해 쓰인다는 게 뿌듯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지옥의 시작. 축하합니다. 대표님, 강남 한복판. 민준이의 로펌이 문을 열었다. 간판은 번쩍였고 사무실은 고급스러웠다. 나도 초대받아갔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구석 소파에 앉혀진 채 나는 하루 종일 방치됐다. 사람들은 민준이와 지은이만 축하했다. 내가 돈을 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 회식 있어서요. 오후 6시 나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 아파트가 쓸쓸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필요할 때만 불리는 존재가 됐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로펌은 잘 됐다. 민준이는 바빴고 돈도 많이 벌었다.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45평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이는 외제차를 몰았고 손주 태호는 영어 유치원에 다녔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방 하나, 창문도 작은 그 방. 어머니, 이 방은 태호 공부방으로 쓸 거거든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그럼 나는 안방 옆에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 쓰세요. 그 방은 사실상 창고였다. 짐들이 쌓여 있었고 환기도 안 됐다. 하지만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어머니, 카드 좀 맡겨주세요. 왜? 어머니 혼자 쓰시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용돈? 내 돈인데? 하지만 민준이는 웃으며 설득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카드가 회수됐다. 통장도 민준이 명의로 옮겨졌다. 세금 문제 때문에라는 이유였다. 나는 변호사 말이니까 맞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그게 내가 받는 전부였다. 어머니, 이거면 충분하시죠? 그래. 50만 원으로 병원도 가고 친구들 만날 때 커피값도 내야 했다. 평생 모은 8억 중 2억을 줬는데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며 살았다. 지은이가 변했다. 아니, 원래 이랬던 걸까?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태호 학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명령조였다. 부탁이 아니었다. 나는 식모가 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손주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감사 인사는 없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태호가 안 먹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제대로 개주시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었다. 가슴에 꽂혔다.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건 손주 태호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멀어졌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래. 왜? 할머니 냄새 난대.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쳤을까? 지은이었다. 태호야, 할머니한테 너무 붙지 마. 할머니 바쁘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바쁘지 않았다. 그냥 손주랑 놀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태호를 내게서 멀어지게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평생 돈 모아서 만든 가족인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실 거예요?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그럼 이거 좀 사다 주세요. 지은이가 쪽지를 내밀었다. 명품 매장 이름과 제품명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뭔데? 제 가방이요. 오늘 세일한대요. 돈은? 어머니 카드 쓰세요. 나중에 정산할게요. 카드는 민준이가 관리했다. 하지만 일회용 체크카드를 하나 쥐어줬다. 한도는 200만 원. 나는 백화점에 갔다. 그리고 그 가방을 샀다. 180만 원. 내 한 달 용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쳤다. 어머님? 민준이었다. 지은이도 함께 있었다. 너희 왜 여기 있어? 저희 약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뭐 사셨어요? 응, 지은이가 부탁한 가방.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저 그 가방 안 산다고 했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히 지은이가 부탁했다. 쪽지까지 줬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어머니, 혹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다. 노망난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에 다 들렸다. 그때였다. 내가 참았던 게 터졌다. 내가 노망났어? 내가 분명히 시켰잖아. 목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해? 그리고 그 순간 따귀가 날아왔다. 짝! 민준이가 내 뺨을 때렸다. 귀가 멍했다. 뺨이 화끈거렸다. 주위 사람들의 웅성임이 들렸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다. 미친놈아,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소리쳤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사위한테, 내 돈으로 성공시켜준 그 사위한테 뺨을 맞다니.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민준이는 오히려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답게 감정을 숨긴 채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도 망신이에요. 제발 집에 가세요. 망신? 내가 널 망신시켰어? 그럼요. 노인네가 백화점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망신 아니고 뭐예요? 지은이가 비웃듯 말했다. 내 딸, 내가 배 아파 낳은 그 딸이. 지은아 너마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창피해요. 창피? 누가 누굴 창피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차가운 눈빛,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보는 그 눈빛. 손이 떨렸다. 가방을 든 손도, 휴대폰을 꺼낸 손도.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전화 좀 할게. 누구한테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나는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았다. 윤 회장. 이 번호는 평생 안 쓰려고 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다. 여보, 이 사람한테만은 신세 지지 마. 자존심 상해. 윤 회장.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 라이벌이었던 사람. 지금은 건설사 회장이 된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저 박순자예요.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가 내 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도움? 무슨 일인데요?
제가 사위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 씨, 지금 어디예요? 내가 갈게요. 강남 백화점이요. 정문 앞에 10분만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이제 끝이야. 10분 후 고급 세단이 백화점 앞에 멈췄다. 운전사가 뛰어나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내렸다. 윤 회장이었다. 70대 중반이지만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순자 씨,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회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때렸어요? 그가 내 뺨을 살폈다. 아직도 붉게 부어 있었다. 저 사람이요. 나는 민준이를 가리켰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누군데? 제 사위예요. 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이분을 때렸어? 저는 변명은 됐고 자네 이름이 뭔가? 민준이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어디서? 강남에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로펌? 건물은 자네 거야? 아니요, 임대입니다. 보증금은 2억입니다. 누가 됐어? 순간 민준이가 말을 잃었다. 윤 회장이 나를 봤다. 순자 씨가 됐어? 네.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계약서는 있어? 네,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이가 급히 말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웃었다. 자네 명의 보증금은 순자 씨 돈인데 그건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 계약서 있어?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순자 씨, 내가 알아볼게요. 일단 집으로 가요. 윤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면서 윤 회장이 말했다. 순자 씨,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윤 회장님한테는 신세 지지 말라고. 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고집불통 양반. 죽어서도 나한테 지기 싫었나 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차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앞에 멈췄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회사예요. 일단 변호사 좀 만나봐요. 제대로 해결해야죠. 그날 밤 나는 윤 회장의 도움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님, 증여세 신고 안 하셨죠? 네, 몰랐어요. 그럼 이 돈은 법적으로 여전히 어머님 거예요. 사위분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통장명의 이전도 불법이에요. 어머님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희망이 보였다. 그럼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폭행죄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윤 회장이 마련해준 호텔 방에서 변호사와 함께 민준이의 로펌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대표님,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내 옆에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다. 민준이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박순자 여사님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법정 대리인?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일단 통장부터 돌려주시죠. 통장요? 여사님 명의 통장 말입니다. 현재 대표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맡기신 거예요. 증거 있나요? 민준이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로펌 보증금 2억, 증여 계약서 보여주세요. 그건 없으시죠? 그럼 이건 무단 사용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상황? 횡령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도 추가할 수 있고요. 폭행? 3일 전 백화점에서 여사님을 때리셨죠? 목격자 여럿 있습니다. CCTV도 있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이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화난 얼굴로 들어왔다. 지은아, 엄마 미쳤어요? 민준 오빠를 고소한다고요? 그래.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날 사람 취급 안 했잖아. 그게 고소 사유예요? 아니, 내 돈을 무단으로 쓴 게 고소 사유지. 엄마가 준 거잖아요. 증여 계약서 있어? 지은이도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너희 노후 책임진다는 말 믿고 돈을 줬어. 근데 현실은 뭐였어? 방 하나 없는 신세, 식모 취급, 한 달 50만 원 용돈.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충분해? 내 돈 8억 중 2억을 줬는데 엄마는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요. 지은이의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그래, 나는 쓸 데가 없지. 늙었으니까. 근데 너희는 명품 가방, 외제차, 강남 아파트 다 내 돈으로 샀으면서 나한테 한 달 50만 원 던져주는 게 효도야.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엄마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은이의 말에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따님, 지금 그 말씀 증인 앞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어머님을 모시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돈은 받으셨나요? 그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기억났다. 남편 장례식 때 민준이와 지은이가 나눴던 대화.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장모님 돈 얼마나 있을까? 집 팔면 5억은 나올 거야. 퇴직금이랑 합치면 8억? 와, 그 돈이면 로펌 차리고도 남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모셔. 그리고 천천히. 그 뒤는 못 들었다. 아니, 듣기 싫어서 도망쳤다. 설마 했다. 내 딸이, 내 사위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대표님,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통장 반환 및 2억 원 반환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고소 취하해 드리죠. 2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대표님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 임대 계약서도 확인했는데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증금 2억, 보증인이 윤 회장님으로 되어 있더군요. 뭐?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 이 건물 주인이 윤 회장님 회사 계열사거든요. 어머님이 부탁해서 보증 서신 썼다고 하시던데요. 그게 민준이는 몰랐다. 2억을 내게 받을 때 내가 윤 회장한테 보증을 부탁했다는 걸. 만약을 대비해서 보증 철회하면 대표님은 이 건물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럼 로펌이 망해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72시간 안에 답 주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어머님, 제발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다. 변호사가 무릎을 꿇었다. 나를 때린 그 손으로 내 바지를 잡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너무 늦었어.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지은이가 따라왔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엄마, 나 내 딸이야. 핏줄이야. 핏줄이면 뭐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엄마, 지은이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돌아봤다. 지은아,
너 기억나? 내가 20살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비 2천만 원 내가 대출받아서 냈어. 내 아빠는 그때 이미 아팠고 돈이 없었거든. 근데 난 한 번도 그 돈 갚으라고 안 했지. 그리고 내 결혼식 예단이며 예물이며 전부 내가 장만했어. 민준이네 집안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탰잖아. 엄마,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진심으로.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 탔다. 민준이가 항복했다. 2억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로펌 건물에서도 쫓겨날 위기였다. 통장 여기 있습니다. 민준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통장, 카드, 도장까지 전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차용 증서입니다. 차용 증서 2억을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어서 5년 분할로 갚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이자는 연 5%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세요.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데 지은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엄마, 진짜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 엄마, 나 내 딸이야. 어떻게 딸을 버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나도 내 엄마야.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어? 너 기억나? 어릴 때 매일 밤 내가 동화책 읽어줬잖아.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고 학교 운동회 때마다 도시락 싸줬고 엄마,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어. 아들 없어도 괜찮았어. 딸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근데 너는 나를 ATM기로 바꾸나. 돈 뽑는 기계. 아니야, 엄마.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잖아. 남편 장례식 날 민준이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들키고 싶지 않았으면 조용히 얘기하든가. 나는 호텔방 문을 열었다. 이제 그만 가. 다신 오지 마. 엄마. 지은이가 울먹였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일주일 후 나는 윤 회장의 도움으로 새 집을 구했다. 강북의 작은 아파트 15평짜리였지만 내게는 충분했다. 순자 씨, 여기서 편히 사세요. 고마워요, 회장님. 뭐려? 남편분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화냈겠지만 뭐 어때요? 친구 도와주는 거지. 윤 회장이 웃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다. 회장님, 제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빚? 무슨 빚? 이 집도 회장님이 계약해 주셨잖아요. 아, 그거 선물이에요. 남편분 추모 선물. 하지만 순자 씨, 우리 나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나는 새 삶을 살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손주들 또래 아이들 돌봐주는 일도 했다. 민준이한테서는 매달 돈이 들어왔다. 차용증대로.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통장에 그냥 뒀다. 지은이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나는 익십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손주 태호의 글씨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할머니 생각 많이 해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한 거 미안해요.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할머니 다시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손주는 죄가 없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지은이한테. 엄마, 응, 엄마 정말 엄마야? 태호 편지 받았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태호는 보고 싶네. 정말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자. 태호만.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내 돈을 사랑하는지. 나는 전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다. 윤 회장님, 그리고 손주 태호, 지은이와 민준이, 그들은 아직도 돈을 갚고 있다. 5년 뒤엔 다 갚겠지. 그때 되면 어쩌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영영 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